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찍었던 그 많은 유권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이렇게 떠나간 걸까요? 민주당 참패로 끝난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개표 결과 보시다시피 서울, 부산 전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의 압승, 민주당 후보의 완패, 참패였습니다. 자,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당선자들 서울 오세훈 시장, 부산 박형준 시장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기뻐야 할 순간인데 저 스스로 정말 가슴을 짓누르는 엄중한 책임감을 주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지금 이런 산적한 과제들을 능수능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 해결해서 정말 고통 속에 계시는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을 보듬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지상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일을 할 때는 머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로 표출된 민심에 따라 국정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가 저 박형준이 잘나서 또는 저희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만하고 독선에 빠지면 언제든 그 무서운 심판의 민심은 저희들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예, 두 당선자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영주 의원, 김두수 총장 두 분은 오늘 새벽에 저랑 같이 방송했는데 이렇게 또 나와주셨군요. 자, 선거 결과는 우리가 본 대로고 과연 어떤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을까 보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패널들께서는 어떤 점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판넬에 써주시고 김영주 의원 다 쓰셨으면 먼저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쓰셨나요?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프레임 전쟁에서 민주당이 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집권 5년 차의 선거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집권 2년 차냐 5년 차냐 대통령 지지율이 어떠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고 서울 부산에 있던 민주당 후보들은 진실과 거짓 공방으로 이렇게 전체 선거 구도로 가져갔는데 국민들이 혹은 어떤 서울 부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정권 심판에 대한 무게감을 더 굳게 준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진실 거짓에 대한 도덕성 논란을 쟁점으로 삼기에는 민주당의 선거 원인 제공부터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나타난 서울 부산 후보들의 난타전이 됐던 종합적인 문제로 봤을 때 민주당이 도덕성을 가지고 상대당을 공격할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또 실제적으로 공격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큰 틀에서의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적폐청산이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청산 대상과 청산 주체 간에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구분될 수 있는 도덕성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실제적으로 적폐청산을 주장한 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부도덕성도 적지 않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프레임 전쟁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으셨는데
제가 딴지를 걸자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면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프레임 전쟁이 만약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민주당 호가 순항하다가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암초를 만나서 침몰한 걸까요? 아니면 가라앉기 전부터 뭔가 좀 새고 있었을까요? 저는 서서히 여러 가지 새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LH 사태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검찰총장 벗어나기까지 여러 가지 집권 여당이 보여준 예. 뭐 아까 뭐 말씀 있었습니다만 오만함이라든지 무능함이라든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586이라는 시민사회 단체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아줄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그 말하자면 뭐 소구라 할까요? 예. 그것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특히 이번 선거는 야권 연대가 제대로 프레임이 작동했고 성공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직결돼가 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뭐 운적인 요소일까요? 안철수와의 단일화 그런 것들이 극적인 말하자면 불을 지르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기본 전략에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요인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번에 참패한 원인은 또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총장은 어떤 점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으셨나요? 예, 뭐 선거의 전략 전술도 있는데요. 기본적 지형을 어떻게 갈랐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범야권의 대선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표 결집의 기본 바탕을 만들어 주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총장의 사퇴 이전까지는 실질적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박영선 후보가 앞서 있었습니다. 예. 지지율을 조사해 보면 그 등장으로부터 해서 이제 야권의 희망이 생긴 거고요. 야권 전체의 표 결집을 명분적으로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서 저는 이제 이 거대한 어떤 흐름의 밑바닥의 지형을 윤석열의 등장을 통해서 야권의 유권자들에게 표를 줘야 될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평론가들답게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해주시는군요. 윤기찬 부위원장은요? 저는 이게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결과는 같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후보자 간의 어떤 개성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여권 또는 그 청와대의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 현상에 대한 설명 과정이 비상식적이었던 부분도 있고 제도 개혁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지만 사실은 뉴스에 항상 등장하는 거 보면 고위층 또는 뭐 관련자들이 전부 다 정재계 요인들 이렇다 보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명분과 실제 이 제도적 개혁이 갖는 실리를 이게 신뢰 괴리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국민적 염증이 쭉 있어 왔는데 예. 거기에 대한 설명도 또 사실 궤변에 가까운 설명들이 있고 하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일단 믿지 못하는 겁니다. 현 정부나 여당의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과거 행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호감이 이제 많이 쌓아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선거가 있기 이전에 이미 저는 상당히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선거 전략적인 측면은 이제 양 후보 간의 격차를 좀 벌리는 역할은 했어도 이미 본질적인 패인은 이미 결정됐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비호감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지 또는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사실 신뢰 회복이 야당 측면에서 보더라도 5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야당이 잘해서 되는 선거는 아니지만 이걸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야당에 표를 준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까지는 5년 이상이 걸렸다. 이게 그래서 바로 사과하고 이게 바로 국민적 지지가 돌아서는 이런 거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상은 이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이었다.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심판해가지고 다음 정권을 또 계속 맡기느냐 아니면 교체하느냐 이것은 사실 민주주의의 요체이기 때문에 이거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짜 진심으로 숙고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불신과 비호감을 꼽으셨고요. 최경철 의원. 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제가 뽑아줍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한 투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는 땅으로 시작해서 아파트로 끝날 때까지
이 정권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못 해줬다는 얘기죠. 내 땅은 없는데 LH가 땅을 분양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이 땅을 샀네. 이거 내 땅은 어디 있지? 내 땅이 없어. 거기에서 이익 발탈감이 한번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충격타를 하나 날렸죠. 국민들이. 그런데 아파트를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나 김상조 정책실장은 5%로 전세값을 묶어놓고 자기들은 그것보다 더 올렸네. 저 사람들은 우리 모르게 법을 정비해놓고 자기는 법 시행되기 전에 돈을 더 챙겼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돈은 묶어놓고 너희들만 돈 챙긴다는 말이야. 거기서 완전히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국민들이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표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한테 앞으로 계속 박탈감을 주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표를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에 25개 구에서 거의 다 이겼는데 민주당이 왜 1년 만에 이렇게 돌아섰습니까? 잘해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당 일체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 민주당 팬이야. 하지만 민주당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당 일체감이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것을 너무 간과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참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 문제가 역시 가장 큰 이슈가 되기는 했죠. 자, 네 분 패널로부터 이번 보궐선거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으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루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남은 임기는 1년 3개월. 서울시 운영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청에 첫 출근했는데요. 그 모습 한번 보시죠. 이제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습니다. 비록 임기 1년 남짓의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지만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 보완하고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마 바꿔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너무 일을 많이 시켰다고 지금 벌써 걱정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제가 듣고 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 10년 만에 서울시장 집무실에 다시 앉게 됐습니다. 그 전에 현충원을 참배해서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서는 대한민국이다. 박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고요. 집무실에서 사무 인계 인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호 결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서울시의회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본 것 같은데요. 김영주 의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남은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고 지금 서울시의회의 90% 이상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네. 본인이 시장 때도 사실은 시의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또 마찰도 많이 하고 또 사실은 관계가 썩 나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시장직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부터 들려오는 소문도 시의회의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한 아주 낮은 자세로 어떤 협력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무리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뭐 선거 과정에서 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실제 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민주당의 지금 이제 시의장하고 이제 이렇게 합성하는 걸 보입니다만은 나름대로 시의원도 무작정 이렇게 어떻게 새로 시장에 오신 분한테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김두수 총장, 오세훈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에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첫날부터 능숙하게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장의 경험을 살려서 첫날부터 바로 일을 좀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시장 경험은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죠. 암만 해도 뭐 2선을 했고 사실 좀 쉬었지만 다시 3선을 한 셈인데 그 경험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서울시 초기에 디자인 서울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인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렸죠. 예. 그래서 뭐 부채도 많이 늘어났다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논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욕심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급하나 의회와의 이렇게 합의가 가능한 점 이런 것들을 우선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뭐 협치가 공동 운영 정부 이렇게 서울시정을 공동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회와의 협조 같은 게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각별히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정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박원순 시장이 사실 일벌레였어요. 굉장히 일을 많이 시켜서 그래서 뭐 또 중간에 가로사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시위도 있고 그랬는데 오세훈 시장 금방 뭐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던데 1년 임기라서 좀 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합의 가능한 걸 해나간다면 뭐 나름의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에게 주문을 한다면 어떤 일부터 좀 우선하고 어떤 일들은 너무 좀 조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1호 공약이 1인 가구의 안심주택 부분을 공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돼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부분은 이제 추진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용적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의회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의회와 협조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 시의회 입장에서도 이미 이제 박영선 후보 측에 내세운 공급 확대 정책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당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약간의 공공주도냐 아니면 민간주도냐의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임대주택 건설량을 좀 늘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 민간주택 재건축에서도 임대주택이 15%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협의만 잘하면 크게 충돌할 염려가 없는 부분이고 구청장들하고도 사실은 이제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관련돼서도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특정 정당인이다라는 입장보다는 1년 3개월 동안에 얼마만큼 스피드 주택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성과를 낼 것인지 여부. 그러려면 이제 구청장과 시의회와의 절대적인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코로나 방역 정책과 관련돼서도 사실 국가의 방역 정책에 손발이 돼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인력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코로나 방역에서도 상당히 협조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성과가 같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좀 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지역적으로 이제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적 지지를 좀 더 오랫동안 지속하고 늘려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하든 또 대선에 나가든 이번 1년 3개월이 아주 중요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부터 잡아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지금 부시장 대응체제에서 방역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부터 잡아서 서울 시민들 좀 안심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죠. 사람들이 지금 공급을 좀 늘려달라는 겁니다. 그럼 재건축 얼마만큼 규제 완화할 건가, 재개발을 활성화할 건가, 이를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서 그리고 재산세 부담도 좀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문다는 것은 지금 노령화가 계속 진행되는데 지금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그 건보료 지금 부양 가족 의무에서 지금 자꾸 배태되면서 자신이 그 건보료까지 많이 내야 되는 고령자 가족이 엄청나게 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품어줘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 잡는 칼로 닭 잡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TBS 문제입니다. 저는 뭐 김어준 씨 문제 뭐 이런 거 있지만 그 하나 잡으려고 뭐 시장이 돼서 그 아나운서, 저 진행자 잡아야 되겠다. 저 사람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대범하게 품고 너는 그런 방송 하세요. 뭐 저는 쓴소리도 달게 듣겠습니다. 좀 대범한 시 행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과거와는 다른 행정을 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박원순 지방정부가 시민단체 정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단체에 귀를 여는 것은 좋았지만 시민단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시정에 혼란을 끼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나가는 좀 그런 행정을 편다면 아마 점수를 많이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네 분의 말씀을 정리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해주고 싶군요. 이런 점들 잘 참고하면 좋은 시정 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짚어볼 부분은 안철수 대표와 약속했던 서울시 공동 경영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연립시정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글쎄요, 뭐 자리 나눠 먹기 이런 비판 나올 수 있겠지만 약속했던 거고 또 잘만 하면 서로 정책을 공조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자, 안철수 대표 이번에 단일화 이뤄낸 뒤에 오세훈 후보 열심히 도왔지요. 안철수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00일간을 돌아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먼저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금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또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하고 의견을 모으고 결정을 하는 그 과정 동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 서울시장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많다 그러면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서울연구원장부터 뭐 무슨 그야말로 어떤 뭐 문화재단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자리는 한 20개 남짓 정도. 그러니까 뭐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뭐 보좌관, 개방직에 몇 자지. 다른 자리는 임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 이제 비서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생각보다 물론 뭐 그 자리가 적은 자리는 아닙니다. 많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 보면 실제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고요. 그 대신에 이제 시정운영협의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서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시정의 공동적인 철학 또 공동 공약들을 점검해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연구원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공동 정책 공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자리 따먹기가 아니거든요. 정책 공조를 위한 시정 운영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도 한 가지 충고 드리자면 내 사람 심기에 충실하면 이게 망한다고 보여집니다. 억지로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박은순 사람. 지금도 벌써부터 박은순 지우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거기서 마찰이 생깁니다. 그것을 포용하면서도 하나하나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가고 말하자면 시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말하자면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윤기찬 부위원장 뭐 오세훈 시장이나 안철수 대표나 다 또 정치적인 경륜이 있는 분들이니까 뭐 이렇게 꼴 사납게 하지는 않겠지만 자칫하면 연립시정, 서울시 공동운영을 놓고 또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에 뜻이 있다면 사실은 본인들 같이 하는 스텝들을 서울시 시정의 시정 운영에 동참시킬 만한 여력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식의 연립 공동정부라기보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대선에 나가게 되면 비전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공약 실행이나 기초와 관련돼서 정책 연대 정도 서울시정에 반영시키는 정도 이 정도로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사람 심기 정도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이미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그 말이 외부로 나왔기 때문에 언론이나 또 타당에서 이렇게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쉽지 않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의 서울시 공동운영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참패 원인 한번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참패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능, 독선, 오만 이런 부분들을 언론은 지적했는데요. 어쩌면 그 이유가 그것을 다 아우르는 이유가 착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촛불이라고 하는 자산이 국민의 것이었는데 민주당 정부의 것인 것처럼 착각한 데서 오만이 비롯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자, 참패의 원인 패널들의 의견 들어보기 전에 박영선 후보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네, 사전투표 결과를 보시고 좀 입장 한마디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진심이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응원을 해주셨던 시민 여러분들께는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의총해봐야 알지, 의총해봐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예상 못했습니다. 한 5% 정도 차이로 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따로 했는데 사전 투표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사전 투표에서 많이 앞서야 되는데 그만큼은 아니어서 쉬운 선거는 아니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오거나 소극적이게 됐던 이유는 뭐냐. 전체적으로 이제 예전에 일반적인 전국 투표율보다 좀 낮을 텐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투표장에 안 나온 분들 중에 이제 좀 민주당 지지를 했던 분들 중에서 실망했던 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참패 요인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일주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참패 원인은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사실 민주당의 참패 원인은 뭐 국민들,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참패 요인을 찾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586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말 자체,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쌓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보면 단적인 예로 우상호 의원 또 임종석 비서실장 다 586 출신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다 586 출신인데 이분들이 박원순 후보 시장에 대한 평가, 박원순이 어때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혹은 그리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여성단체의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성 피해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또 그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국회의원이 됐는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시민사회하고 586이 다 한 단위로 이 집권 집단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매우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만큼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압니다. 박형준 후보나 북형준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의 도덕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표를 달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민주당에 586 세대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김상수 실장 그리고 뭐 김수현 수석 변창흠 장관 다 시민사회 출신입니다. 교수 출신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매우 차가워졌고 그야말로 공정을 외치는 정부 또 정말 그런 어떤 더 도덕적인 정부라고 믿었는데 그분들 하나하나 해봤더니 사실은 오만 독선 무능 이런 식으로 그 구분해내기 어렵더라. 이런 부분들이 저는 쌓여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그런 그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김두수 총장은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민주당이 2016년 이후에 4연승을 했습니다. 이 보고를 빼고는. 근데 4연승의 내용을 읽어보면 2016년은 국회의원 한석을 이긴 거거든요. 4연승이지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45% 선을 겨우 득표했습니다. 투표자 중에서. 근데 17년은 약간 예외적인 지방선거에서 이제 뭐 남북 관계 개선이라 이런 것 때문에 좀 압승을 했지만 작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도 정당 지지율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석은 180석 정도 벌어졌지만 정당 지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그래서 민주당의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이고 국민 51%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의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이 4연승에 대해서 좀 더 오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오판하게 된 이후에 계속 어떤 정책을 폈냐면 좀 더 이게 정치를 합의와 협치로 보지 않고 개인의 대결, 승부로 보는 이런 그 기본 바탕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정치의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적폐 세력, 좀 더 심하게 야권을 공격했을 때는 토착 외국까지라고 공격해가면서 좀 더 이렇게 대화의 상대라 보기보다는 말살해야 될 상대다. 이렇게까지 이제 의식화되면서 그런 전반이 정치 전반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이게 질과 양에서 계속 저쪽에 우리보다 더 많은 부패가 있고 더 많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저쪽을 찍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방향, 당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 이걸 물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계속 이런 양적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주장하는 그래서 그 승부에서 대결을 꿈꾸는 이런 것이 배인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패널로부터 민주당 참패 원인 무엇이었을까 들어봤는데요. 나머지 두 분의 의견을 듣기 전에 바로 이런 점들이 민주당이 진 이유가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할 만한 것들이 있지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일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요? 민생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닙니다. 이거 다 민생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내곡동 땅이 민생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곡동 땅은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집값이 해보세요.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혹시 생태탕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땅 그럴 수 매출하고? 있겠네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돌이켜보면 그렇네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후보를 내는 것부터 좀 무리였었지요. 당헌을 바꾸면서까지 후보를 냈으니까요. 지금 와서 만약에 후보를 내지 않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 시민 후보를 내세워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어땠을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리한 검찰 개혁 또 LH 사태 이후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 가뜩이나 분노해 있는데 김상조, 박주민의 결정타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내곡동만 물고 늘어지고 남은 것은 생태탕뿐이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슈에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 다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다 패인으로 꼽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패인은 무엇이었을까? 패널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이 꼽는 패인은 뭡니까? 저는 박영선 후보께서 했던 말 중에 이제 20대의 지지율이 이렇게 저조하냐라고 물었을 때 40, 50대에 비해서 20대는 역사적 경험이 좀 부족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신 게 있어요. 이런 말에 이제 녹아 있는 인식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그 어떤 생각이나 표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려 드는 것이죠. 탓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것인데 20대하고 역사적 경험하고는 사실은 20대의 어떤 20대가 정치인한테 원하는 것이 역사적 경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20대 입장에서 보면 40, 50대가 기득권층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부족하니까 20대가 이번에 상당히 투표장으로 나와서 이런 투표권 행사를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민생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도개혁 등의 명분은 사실 국민적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보면 전부 다 고위층이 연관된 것들만 따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박범계 장관이 검찰개혁 때 따진 것도 한명숙 전 총리의 이런 사건의 재조사 이 문제, 그다음에 재조사위원회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일반 서민의 사건이 아니고 전부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의 사건인 것이고 이번에 공수처 설립에도 공수처 수사 대상 이 고위층에 대해서 엄격한 수사를 한다는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상윤 지검장의 뭐 황제 소환 문제가 또 불거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국민들한테는 전혀 관계없는 제도적 개혁에만 매몰돼 있고 그 제도적 개혁을 할 때는 명분은 또 국민들을 위한다고 해놨는데 실리는 또 본인들이 챙기는 여기에서 염증을 느꼈고 그런 시각들을 주는 그 행위들을 주는 기본적 인식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철 의원.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당의 간판은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아무리 잘해도 대통령이 중심을 잃고 지지율이 무너져 내려버리면 여당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간판이 떨어지면서 가게도 문을 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 인기가 언제 떨어졌느냐? 저는 결정적인 장면은 3월 15일 날 수보회의에서 LH 사태를 보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적폐? 그럼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네, LH가. 그렇다면 그날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가했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이 정부에서 벌어진 것이잖아. 그러니 대통령께서 그 다음 날 바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말이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이 정권이 결국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대통령께서 지금 예전에 그 대통령이 아닌가 말인가? 이러면서 저는 3월 15일을 기점으로 민심이 돌아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전이됐고 결국엔 민주당이 와르르 무너진 참패 원인이 되지 않았나. 2011년도에 두 번의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박원순 시민 후보가 제야 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11년도에는 MB 인기가 와르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권에다가 표를 물어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조건 간판이 흔들리고 여당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1년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께서 얼마나 높은 지지율을 가져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도 사느냐 죽느냐, 내년 대선에서 희망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는 주목도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일부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청와대 오늘 입장을 밝혔죠. 문재인 대통령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 발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예. 김두수 총장, 네. 아까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 이제 범야권 대선 후보 등장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무리한 검찰 개혁이라든지 적폐 청산이라든지 이런 그 사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뭔가가 좀 국민들 정서와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띄우는 결과가 됐고 그게 결국은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 등장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개혁 세력은 흔히들 좀 단적으로 비유해서 외발 자전거라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서 뭔가를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쓰러지죠. 좀 더 안정적 개혁 세력이 되려면 두 발 자전거로 가고 또 이게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네 발 자동차가 돼야 되는데 이 개혁 세력이 갖는 방향의 지향은 있는데 안정성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정교한 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그것을 가장 잘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조국 수석이 일단 하차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추미애 장관과의 관계에서 추미애 장관의 문제는 윤석열 총장과 너무나 이걸 대결적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더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두 사람의 갈등 관계로 인식돼서 그 갈등 관계의 끝판으로 가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올라가 버리는 이런 문제까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개혁 세력이 뭐 도덕적이지만 무능하다 이런 것에 한 10년 전부터 그런 이제 약간의 그 뭐 레떼르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벗어날 기회였고 또 예. 180석까지 줬기 때문에 이번에 잘하면 정말 그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기도 하면서 능력도 유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놓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이나 사법 이슈와 관련한 갈등은 마치 시소 게임과 같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반대급부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내려갔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구조 한번 돌아봅니다. 7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여튼 열심히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이게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군요. 김영주 의원 지금 돌이켜 보면 글쎄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된 시작이었는지 아니면 믿고 맡겼던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부터가 꼬이게 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두 가지 단초 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는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으로 안 하겠다는 선한 의지가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사와의 소통을 아예 안 하려고 했는 건가. 원래 좋은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검사를 이용해서 권력을 말하자면 옹호하는 그런 구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한 의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검사들과의 어떤 단절로 가져왔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왔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그 서열 파괴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현 정부가 발탁 인사들이 그런 좋은 결과들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훨씬 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정치화하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 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원인 제공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 중에서 국민들이 더 윤
총장의 발언이 더 정확하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흐름 속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문재인 정부 앞으로 검찰 개혁은 또 어떻게 추진될지 그것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민주당의 참패 요인을 짚어봤는데요. 그렇다고 국민의힘 잘해서 이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당 안팎에서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선거 내내 생태탕을 외쳤다면 국민의힘도 문재인 심판 말고는 카드가 없었지요. 오늘 당을 떠난 김종인 위원장도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오늘 퇴임 회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제 소임을 다하고 물러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투성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예, 약속대로 김종인 위원장 오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메시지의 의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착각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좀 귀에 남는군요. 맞는 말씀이죠. 사실 이번 선거는 이제 스스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얘기했듯이 정권 심판의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후보 간에 어느 후보가 낫는지에 대한 평가적 의미의 그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표체가 더 났던 것이고요. 그것을 정확히 보신 것 같고 그 의미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이번 선거에서 이긴 거 아니기 때문에 일부 경선 과정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반목이 드러났었거든요. 일부 중진들이 당 외인 안철수 후보를 마치 지원한 듯한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많은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도부가 이제 물러나면서 전당대회 시즌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권 문제와 대권 주자들 간의 합종 연행 과정에서 당이 분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저는 상당히 마지막 대권 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위기다.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일각의 전 의원은 집단 지도 체제를 얘기하는 것도 그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은 사퇴를 그만뒀지만 임기가 끝나서 사실 어떻게 돌아올 공간을 남겨둬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여권을 포함한 야권만 정계 개편 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권이 대선 주자들 간의 여러 가지 경쟁 과정에서 또 개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것까지 아마 감안해서 다시 돌아오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세력을 갖고 국민의힘에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각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국민의힘이 올바른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당권 주자들 간의 여러 가지 파열음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되면 돌아올 플랫폼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 교체는 요원하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최경철 의원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아직도 국민의힘 부족한 점 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당내 인사들을 향해서 좀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은 아직도 국민의힘 떠나지만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한편으로는 내가 필요할 걸 뭐 이런 것도 좀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계속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계속 바깥에서 상황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에 굉장히 오랫동안 구심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팬들이 많습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한테 대한 김 위원장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관건은 그것이죠. 다음에 당권을 누가 지느냐. 지금 당권 주자들은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해요. 이만한 인물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한테 대적할 수 있을까?
지금 안 된다. 그 김종인 위원장 다시 불러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막상 당권을 누군가가 쥐어서 당을 빠르게 수습해 나가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올 문은 닫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가올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과연 누가 지느냐. 지금 벌써부터 뭐 당권을 쥐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합정연행도 되고 있고 뭐 한데 그 당권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당권을 지는 사람은 대선 주자와 협력을 하겠죠. 협의하에 당권을 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림을 잘 만들어서 당권을 지는 사람이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을 할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은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뭐 내각제에 대한 생각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민주당 정부도 사실 이대로 간다면 내각제 못할 이유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저는 이렇게도 예측을 해봅니다. 김두수 총장, 그런데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 자리에 김종인 위원장이 사령탑에 있었지만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그 지략과 경륜으로 이런 대승을 거둔 승장이었는가. 그것으로만 풀기에는 민주당과 현 정부의 실정, 여러 가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부분,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에 대한 헌신,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김종인 위원장 혼자의 능력으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 남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뭐 비대위원장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도자로 거의 부각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한 역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야당복이 있다, 여당에게. 이렇게 해서 이 야당복을 가져오게 되는 요인들로 뭐 누군가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총균세 비유에서 탄균말 이래서 탄핵과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코로나. 균 작년제 대응에 그다음에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걸 관리해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비교할 때 저는 국민의힘은 백화점 오너 체제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은 전통시장의 상가연합회 체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가연합회는 좀 다양한 목소리와 시끌벅적하고 막 흥이 있고 뭔가 좀 어수선하지만 그런 식으로 굴려가는 게 과거의 민주당의 스타일이고요. 국민의힘은 오너 체제에 아주 하이라키 질서가 쫙 잡혀 있는데 거기서 막 그 뭐 말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종인 위원장이 딱 정리해낸 능력이 있고 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야당복을 여당이 갖지 못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여를 했던 것 같은데 대신 그러면 이렇게 오너는 했는데 이 백화점의 체질, 운영 방식, 그게 손님이 오는 거에 응대, 활발한 내부 토론, 뭐 정당의 기본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까지 혁신했느냐 이건 좀 의문이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반점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 아니다. 그리고 말실수 얘기했지만 오세훈 시장 후보 시절에 뭐 문재인 대통령 중증 치매 환자 이런 빗대는 표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또 경고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 가지 정직성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김영주 의원, 진중권 교수가 선거 기간에 그런 표현 썼어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막대기만 꽂아놔도 이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오세훈 후보가 아니고 막대기를 꽂아놨으면 더 나왔을 거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한 역할이 있다면 안철수가 아닌 오세훈이 당선되게 한 역할은 있다. 예. 어떤 표를 누가 더 오세훈이 아닌 다른 사람이 더 표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일관된. 그래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 선거판을 끝까지 고수해 왔다라고 하는 건 큰 말하자면 그 국민의힘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다는 것의 어떤 말하자면 도움치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는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체제만큼 다선 의원들의 역할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큰 그릇, 큰 어른이 없어졌을 때 누가 빨리 그 큰 빈자리들을 메꿔서 아주 집단 지성이나 혹은 새로운 하이라키로
체제를 구축해서 대선 승리의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먼 길이고 본인은 또 나가시면서 또 마크롱 대통령 얘기하고 뭐 앙마르슈 제3지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문제점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반면교사로서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부분은 저렇게 말하자면 초선 의원들한테 따끔하게 그런 말실수하지 마. 함부로 그런 뭐 쓸데없는 과도한 욕심이 나은 법안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과연 민주당 내에 있나. 예. 그런 부분은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이제부터 잘해야죠. 이제부터. 기업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겸손해야지요. 자, 그런데 뭐 벌써 5만의 차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잔칫날 좀 불상사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제 출구조사 발표 직전에 국민의힘의 송원석 의원, 김종인 위원장 비서실장이죠 아마, 개표 상황실에 왔는데 자리가 마련이 돼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당직자에게 왜 자리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랬다라면서 지금 당직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부적절하지요. 윤기창 부위원장 어떤 상황이었나요? 글쎄요, 이게 뭐 당사자의 해명에 따르면 어쨌든 뭐 당직자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언쟁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 그것이 이제 본인은 이제 폭행 이제 제가 볼 때 폭행에 해당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폭행의 의사는 없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만약에 본인이 재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선 의원한테 저렇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송 의원이 그 피해자에게 사과를 인정받지 못하면 예. 일정 부분 책임은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들어봤지만 경위를 들어봤어요. 근데 해당 그분이 그렇게 뭐 어떤 수술에 전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행위 자체가 사실은 용납받기 어려운 행위예요. 수술의 전력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해를 몸이 당한 좀 안 사람이, 좋아서 예, 몸이 안 좋은 나는 상태인 지금 것은 의자가 당연히- 필요한데 왜 준비를 안 했느냐 아니죠,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폭행당한 사람이? 뭐 그런 전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송 의원이 몰랐겠죠. 그러나 예.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행위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그럼요.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고요. 예. 저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송 의원이 그 피해자분으로부터 사과를 수용당하는 정도의 이런 조치가 없다면 예. 본인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 국회의원과 당직자 관계에서 저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저거 갑질 아닙니까? 갑질이죠. 뭐 사실은 옛날에는 더 훨씬 당직자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마치 직장 개념 비슷하게 돼서 노조 뭐 이렇게 하면서 입장들이 좀 드라이해졌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한 파트너십이 필요하죠. 이 협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음 대선을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까지 해당됩니다. 사실은 가장 크게 말하자면 그 결실을 잘 못 본 케이스가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거든요. 제대로 된 당직자를 못 뽑아서 일을 거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이라고 하는 건 하나 일개 뭐 그 사건에 불과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관의 협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저는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대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명확히 하나 예. 전달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폭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송 의원은 그 본인의 그 피해자분하고 신체적 접촉이 아마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비껴 나갔다라는 이런 취지의 주장하는 것 같은데 법률상 보면 비껴 나가든 어쨌든 간에 그건 폭행은 폭행입니다. 예, 예. 옷깃을 스쳐도 폭행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대구가 지역구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했다고 투표 인증 글을 올렸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데 집은 서울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뭐 재건축을 하는데 2년 거주해야 되니까 내가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뭐하러 그런 인증을 굳이 해서 내년에 뭐 대구시장 출마 준비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곽상도 의원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서울로 지역구를 옮기신 거 관련해서 지역구를 왜 옮겨요? 주거지를 옮기신 거 관련해서 아니 제가 대구도 살고 서울도 살고 국회 여기 있으면 서울에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살아요? 월화수목금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대구에도 집이 그러면 있으세요?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기자를 면박을 주는데 최경철 의원. 지금 기자가 물어보는 것은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큰 소리를 칠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사과해야 될 사안이죠. 근데 곽상도 의원이 뭐 페이스북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예. 페이스북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활동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결국 자승자박이 됐습니다. 이것은 올려서는 안 될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주소지를 서울로 옮긴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대구 시민들한테 똑바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방금 전에 송원석 의원은 국회 사무처 그 당직자들에게 사과를 했고 그리고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직자들도 그 사과문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메시지를 냈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곽 의원이 오늘 뭐 해명을 한다고 저희 부원들도 부르고 했다는데 그 해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내어야 되는데 지금 저런 장면도 노출된다는 것은 지역 구민들에게 굉장히 좀 불손하고 그리고 몹시 보기 흉한 모습인데 저런 모습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고 그것이 바로 지역 구민들에 대한 예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의 마땅한 상식인데 저런 모습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 지역 구민들이 언젠가는 저런 모습에 대해서 좀 많이 심판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곽상도 의원 뭐 대구시장 출마 준비한다고 듣지 준비하고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렇게 상처를 입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반창고를 뭐 한 3개는 붙여야 될 텐데 그 반창고 보고 뽑아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경선 통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자들 질문하는데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옳지 않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 상가에서 기자를 향해서 후레자식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 표현에서 아마 국민들이 오만을 느꼈을 거예요. 기자에게 어떻게 후레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전화 제일 잘 받기로 유명한 뭐 전직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후배 국회의원들한테 콜백을 무조건 해줘라. 무조건 질문이 오면 답을 해라. 그런 것들이 사표가 되어야 될 텐데 요즘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사표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 질문인데 국민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없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곽 의원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졌을 때 곽상도 의원이 저런 반응을 보였다면 속상해서 그러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긴 상황이니까 더 겸손하는 게 좋았겠지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선 국면입니다.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대선, 보궐선거 이후 대선 구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가장 큰 내상을 입은 사람 역시 이낙연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선대위원장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선거 참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요. 이재명 지사는 비교적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적절한 관계 설정하고 조금씩 나타나서 돕는 모습도 보여줬지요. 이재명 지사 당분간 독주 체제 갖춰갈 것 같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사람은 정세균 총리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도 빠지고 선거 참패 책임을 지면서 좀 가라앉는다면 정세균 총리 슬슬 이제 몸을 풀고 있는데요.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곧 진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는 부분인데 관련된 녹취를 모아봤습니다. 지난주 금 토요일의 사전투표에 유권자 20.5%가 참여해 역대 재보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요새 호응해서 서울 부산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모시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정치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제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저의 현재 입장이어서 네. 그다음에 뭘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는 하죠. 예, 최근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24, 윤석열 전 총장이 18, 이낙연 전 대표가 10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거의 변함이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7%포인트 빠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높이 올라갔던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왜 빠지게 됐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김두수 총장, 윤석열 총장이 왜 빠졌을까요? 뭐 이유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광체가 아니고 여당의 공격에 의해서 윤석열 총장이 올라갔고 사퇴하고 또 보선으로 들어가면서 치고 올라갔는데요. 사실상 사전투표로 나온 거 빼고는 뭐 약간의 그 지인을 만나러 간다든가 노 교수를 만나러 가서 메시지를 냈지만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나 그 메시지를 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스포트라이트 주인공은 어쨌든 이번에 재보궐선거의 시장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로서의 그 행보라든지 선거에서 계속 노출됐다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저렇게 7% 정도 하락했다. 예. 김영준, 정세균 총리가 이제 슬슬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온다면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 거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 무슨 큰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총리에 집중되어 있던 당내 세력들이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쏠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당내에서 상당히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두시고 새로 당에 복귀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그 이재명, 정세균 이 양강 체제로의 변화를 하는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 다이나믹스가 새롭게 생길 수 있다. 그것은 아마 국민 일반이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말하자면 다이나믹스 역동성을 낼 것이다 봅니다. 예. 뉴스아이드 오늘은 보궐선거 이후 전국 전망을 위주로 짚어봤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